빠강하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정장을 입고 같은 회사로 출근하는 남자, 바로 짱구 아빠 신영식. 이리 치우고 또 저리 치우고 고된 회사 생활은 말해 뭐해. 집에 돌아오면 잔소리에 두 아이는 난리 법석. 집이라고 편할 틈도 없죠. anyway, 오늘은 짠내 폭발하는 일본 회사원 식사 시간부터 악습이 넘쳐나는 회사 문화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새 영상, 뒷부분은 기존 영상 몰아보기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짱구는 못 말려 속 신기한 일본 회사 문화 시작하겠습니다. 신영식 35세, 직업 회사원, 떡잎상사, 영업이과 계장, 전업주부 아내, 아이 둘, 강아지 한 마리, 방 4개짜리 단독주택, 자가용 보유. 이거 아무리 많아라고 해도요, 뒷골의 월급으로 가능한 스펙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1994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공개된 신영식의 월급, 실수령 월급 약 30만엔. 이걸 세전으로 환산하면 대략 월 38만엔 수준. 그리고 일본의 보너스 구조를 고려하면 여름 상여금이 보통 월급 2개월치. 이걸 다 합산해서 추정한 짱구 아빠의 연봉은 약 100만엔. 하나로 치면 대략 5천만원 중후반대. 일본 국세청 통계 기준으로 30대 남성 평균 연봉이 약 490만엔에서 550만엔 수준이니 신영식은 동년배 평균 수준보다 높은 연봉자였던 겁니다. 물론 19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요, 쥐꼬리 월급만 받는 회사원은 결코 아니었던 거죠. 와? 여기서 궁금증. 근속 15년 차인데 왜 신영식은 아직도 계장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일본 회사의 승진 구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원, 주임, 대장, 과장, 차장, 부장. 먼저 사원. 입사 후 보통 3에서 5년. 이 시기엔 승진이라기보다 회사에 적응 중에 가깝습니다. 계약 따오고 보고하는 현장 실무 담당. 다음은 주임. 주임은 사원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 보통 입사 5에서 7년차 전후가 대부분입니다. 신영식의 부하 고뭉치의 직급이죠. 문제는 계장부터입니다. 관리직인 과장으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 같은 자리. 보통 입사 10년 안팎에 도달하면 여기서부터 만년 계장의 삶이 시작되는데요.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권한은 애매하고 책임은 무거운 포지션. 과장부터는 잘하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회사에 오래 남길 사람을 고르는 것. 연차, 서열, 상사평가, 그리고 빈자리까지.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승진이 가능한 겁니다. 때문에 신영식의 15년 근속은 다소 느려 보일 수 있어도 일본 회사 기준에선 당연한 코스인 셈이죠. 과장 직급부터는 관리직의 시작입니다. 회사도 과장 승진은 굉장히 신중해하죠. 차장은 부서 내에서 과장과 부장을 잇는 고정자 포지션입니다. 대망의 부장. 신영식이 늘 눈치 보며 대하는 바로 그 부장 상사. 부장은 부서 전체의 책임자이자 경영진과 직접 연결되는 자리로 말 그대로 부서 하나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권한은 커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비교가 되지 않게 무거워져서 유독 엄한 캐릭터로 비춰질 수밖에 없던 거죠. 15년 근속 근무라니 신영식 리스펙. 이렇듯 승진은 느리고 책임은 무겁고 하루하루 고된 신영식. 하지만 그에게도 유일한 힐링타임이 있었으니 바로 점심시간. 최근 공개된 스피노프 작품에서 신영식의 화려한 점심 메뉴 라인업이 공개되었죠. 카레덮밥, 참치덮밥, 회전초밥, 케밥 샌드위치, 오코노미야끼, 돈가스덮밥, 때로는 미국식 중국 요리, 락볶이 같은 특식까지 등장하며 점심시간만큼은 잘 챙겨 먹는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이 메뉴들 현실 고증 제대로입니다. 일본 회사원들의 점심은 속도, 가격, 실패 확률이 기준이거든요. 첫째, 규동. 규동은 빠르고 싸고 든든한 국민 점심 메뉴로 가성비, 넉넉한 양, 맛까지 퍼펙트. 시간이 없을 때 30분 컷 쌉 가능이죠. 둘, 정식집 런치. 회사 근처에 하나쯤 꼭 있는 런치 정식 전문집. 고등어구이, 가라아게, 밥, 국, 반찬, 실패 확률 거의 제로인 선택지이죠. 셋, 타치구이 식당, 즉 서서 먹는 식당. 의자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시간 없는 회사원들의 최종 형태로 테이블도 최소의 회전율이 전부인 구조. 주문부터 식사, 대상까지 전 과정이 10분 안에 끝나는 게 특징이죠. 네, 점심 전용 도시락 그리고 푸드트럭. 최근엔 아예 도시락 테이크아웃만 전문으로 하는 매장이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600엔에서 800엔 사이. 식당보다 싸고 편의점보다 퀄리티 좋은 가격대로 매일 바뀌는 메뉴에 토핑 추가까지 가능해서 선택지도 다양하죠. 이 밖에도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푸드트럭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일식 컨셉부터 엄마표 뜨끈한 집밥 컨셉까지. 이러니 신영식이 점심시간만 기다릴 수밖에요. 그러나 일본 회사원들의 점심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보통 30분에서 길어야 1시간. 그마저도 회사 규모와 분위기에 따라 다르다는 현실. 떡잎상사 같은 중견기업의 점심시간, 형식상으로는 딱 1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은 전혀 다르죠. 식당까지 이동하고 주문하고 음식 나오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은 고작 15분에서 20분. 게다가 조금이라도 인기 있는 식당이면 줄 서는 게 기본. 시간 계산 한 번만 잘못해도 오후 일정이 바로 꼬여버리죠. 점심시간 빡센 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별 차이 없네요.
줌 돌릴 틈도 없이 하루를 버텨낸 신영식. 그럼 이제 드디어 퇴근이냐고요? 또 너 눈치 없는 부장님의 한마디. 이 순간 퇴근은 자동으로 취소. 행선지는 집이 아니라 강제 회식행 열차 탑승이죠.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빠지면 분위기 깨는 사람, 먼저 가면 팀워크 없는 사람, 술을 잘 못 마신다고요? 그럼 옆에서 끝까지 앉아 있어야 하죠. 일본의 회식 문화 바로 노미카이. 노미카이란 마시다와 모임의 합성어로 직장 동료나 거래처와 업무 갖는 회식 또는 술자리 모임을 뜻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 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회적 활동으로 여겨지는데요. 신영식도 회사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다가 노미카이에서 부장님에게 점수를 팍팍 따는 거죠. 노미카이에도 보이지 않는 룰이 존재합니다. 첫째, 자리 배치. 아무데나 앉는다? 절대 불가능. 일본 회식에선 앉는 순간부터 이미 서열이 정해져 있거든요. 가장 윗사람은 출입구에서 가장 먼 안쪽, 아랫사람일수록 출입구 쪽 고정,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상사의 정면을 피해라. 왜냐고요? 정면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선호되는 자리가 바로 옆자리. 대화는 잘 들리고 시선은 살짝 비껴간 절묘한 거리. 신영식이 항상 부장님 옆에 앉아있는 이유이죠. 이거 다 사회생활 스킬인 겁니다. 둘, 술잔 채우기. 우리나라처럼 원샷 보호를 외친다? 거의 없습니다. 누가 먼저 마셔라 강요하지도 않고 잔을 들이밀지도 않는데요. 대신 시작되는 건 침묵의 눈치 게임. 상사의 빈잔을 찾아라. 조용히 슬쩍 다가가 자연스럽게 채워주면 미션 석세스. 빠르면 부담, 너무 늦으면 센스 없음. 이 미묘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바로 노미카이의 실력이죠. 최근엔 이 노미카이 문화가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미카이 대신 런치 미팅, 짧은 커피 타임, 사내 이벤트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예 자율 참석을 명확히 하거나 1차만 하고 바로 해산, 심지어 회식 자체를 없앤 회사도 생겼죠. 회식에도 룰이 존재한다니 역시 직장 생활은 힘드네요. 출근만 해도 체력이 쭉쭉 빠지는 신용식. 이제 일 좀 하려나 했지만 업무 전에 해야 할 게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전 직원 아침 체조. 정장 차림으로 팔 벌려 뛰기 실시. 이게 맞나 싶지만 일본 회사에선 이게 또 당연한 풍경이죠. 일본 회사에서 아침 체조는 꽤 오래된 직장 문화입니다. 스피커에서 체조 음악이 락. 직업 불문 전원 체조 실시. 뭐 좋은 취지는 알겠으나 정장 입고 팔 벌려 뛰기가 쉽겠습니까? 허리 숙이다가 단추 터지는 건 다반사에 구두 신고 점프하다 발목 삐끗할 뻔하고 동작 하나 할 때마다 옷매무새부터 신경 쓰이죠. 특히나 중견기업이나 전통 있는 회사일수록 아침 체조를 근태관리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장님부터 신입까지 사실상 반강제 참여다 보니 대충 했다간 바로 눈에 띄고 설렁설렁 했다간 찍히기 딱 좋죠. 일본 회사의 아침 체조, 사실 그 시작은 일본의 국민운동 라디오 체조에서 비롯됐습니다. 1920년대 당시 서양의 생명보험 회사가 누구나 할 수 있고 매일 반복 가능한 운동을 목표로 짧은 체조를 만들었고, 이를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인 게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1928년 일본 방송협회 NHK를 통해 아침 라디오에서 처음 방송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하루는 라디오 체조 음악으로 시작되죠. 네, 일본 회사의 아침 체조, 사실 90년 넘게 이어져 온 라디오 체조의 연장선인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침 체조 문화는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재택근무, 유연 출근제가 늘어나면서 아침 체조를 없애거나 주 1, 2회로 축소하거나 아예 선택 참여로 바꾸는 곳도 늘고 있다고. 출근하자마자 체조라니 너무 피곤할 것 같네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일이 깨지고 또 절이 깨지는 직장인들, 짱구 아빠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부장님 호출을 받은 신영식. 기획서가 달라진 게 없다며 쓴소리를 듣는데요. 잘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실실 웃으며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던 영식. 이게 먹힐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부장님은 대폭발, 한참 동안이나 탈탈 털리고 말았네요. 이 장면에서 중요한 포인트, 신영식이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말의 톤과 순서였던 거죠. 일본 직장에서는 맞는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일본 직장인의 생존 언어, 쿠션어. 쿠션어는 말 그대로 말 앞뒤에 푹신푹신한 말을 덧대서 상대의 기분을 먼저 보호하는 일종의 완충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기다려주세요 대신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한 문장 차이로 명령이 부탁이 되고 지시가 배려로 바뀌는 거죠. 때문에 은행, 관공서, 회사 어디를 가든 쿠션어는 기본 탑재인 겁니다. 직장인 필수 쿠션어를 소개할게요. 恐れ入りますが 죄송합니다만의 의미로 무슨 말을 하든 본문 앞에 이거 하나만 붙이면 상대방은 배려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메일, 전화, 대면 전부 오케이. 거의 맞는 쿠션이죠. お手数ですが
수고스럽겠지만의 의미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직설화법으로 느껴지지만 여기서 이 한마디만 앞에 깔아두면 상대도 부탁받고 있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와, 푸시 언어도 꼭꼭 챙겨야 한다니 회사 생활은 역시 힘드네요. 짱구를 보면 늘 드는 궁금증. 다달이 할부금에 이자까지 내면서 산 자동차. 어디 놀러 갈 때 아니면 타는 일이 거의 없죠.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줄 때는 자전거 타고 가고, 아빠가 출근할 때는 지하철 타고, 평소에 마트 갈 때도 지하철 타는 경우가 대부분. 짱구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린에도 차는 있지만 타는 장면은 거의 안 나오죠.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의외로 도쿄 부근은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다는 것. 세계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 순위도 25위로 낮은 편이죠. 그렇다면 왜 지하철 타는가? 바로 그 가게 유지비 때문입니다. 먼저 높은 주차비. 도심으로만 가도 1시간에 4-5만원은 기본. 한 달 정기주차는 5-60만원이 평균 수준이죠. 혹시라도 불법 주차를 한다? 그럼 바로 공무원이 와서 딱지를 떼는데요. 이 벌금이 최소 15만원입니다. 일본 거리에 불법 주차가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이 녹색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을 녹색벌레라고 부른다고. 고속도로 톨비도 장난 아닌데요. 어림잡아도 우리나라의 5배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기름값, 세차비, 보험료, 세금 등 차량 유지비가 우리나라의 몇 배이죠. 모든 항목을 더해 연평균 유지비를 계산하면 무려 400만원. 이런 유지비가 있더라도 차는 아무나 살 수도 없습니다. 차고 증명제 때문에 집에 차고가 있어야만 차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좁은 집에 차고까지 만들다 보니 차고도 진짜 좁죠. 이게 실제 도쿄 근교집들의 차고 모습인데요. 짱구 엄마처럼 주차하다가 차를 긁는 거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닌 이상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차를 사지 말라는 거죠. 반면에 지하철은 제 시간에 딱딱 도착하지. 대부분의 회사에서 교통비도 지원해주지. 지하철 타는 게 가장 경제적인 거죠. 물론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엄청난 지옥철이라는 것. 영무원들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사람들 밀어넣는 건데요. 사진 보이시죠? 9호선은 양반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리도 참 고되겠네요. 여름 휴가를 맞아 집에서 푹 쉬기로 한 짱구 아빠. 하지만 이를 가만히 놔둘 가족들이 아니죠. 짱구와 짱아는 이불 위에서 난리를 피우고요. 짱구 엄마는 얼른 일어나라며 시끄럽게 떠들기 바쁩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인가 했더니만 아빠의 여름 휴가에 맞춰 바닷가로 피서를 떠나자는 거였죠. 그렇게 아빠의 꿀같은 여름 휴가는 한순간 와르르 맨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꽉 막힌 도로 좀 보세요. 극심한 교통정체로 바닷가는커녕 1m도 움직이기도 힘든 이 상황. 이를 아는지 모르는 지 실컷 떠들고 웃다가 잠에 취한 엄마와 아이들. 와? 일본에는 추석 대신 오본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본 야스미는 추석과 비슷한 기간으로 일본의 최대 명절로 꼽히는데요. 선조들의 영혼을 모시는 기간으로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여 대접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 기간에 맞춰 벌초를 하거나 성묘를 지낸다고 합니다. 법적 공휴일은 아니나 관습적으로 회사나 관공서에서 직원들에게 명절 휴가를 주는데요. 오본 명절은 보통 8월 13일에서 8월 16일까지 4일이 연휴이며 각 회사나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여름 휴가와 더하여 최소 4일에서 최대 10일 연휴를 보내는 게 국룰. 오본 여름 휴가를 받은 아빠들은 피서도 가야 되고 귀성길도 보내야 하고 피로만 더 쌓인다는 게 함정. 하지만 한 줄기 빛과 같은 곳이 있으니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규모별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SA는 규모가 큰 휴게소를 뜻하며 PA는 규모가 작은 휴게소나 간이 휴게소를 말하는데요. 특히 SA는 큰 규모에 걸맞게 카페, 푸드코트, 다양한 먹거리, 지역의 특산품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고속도로로 나들이를 오는 일본인들도 정말 많다고 하죠. 특히 에비나 서비스 에이리어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휴게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준 높은 음식들은 기본이고요. 에비나 카레빵, 에비나 계란말이, 명문 멜론빵 등 에비나 서비스 에어리어에서 맛볼 수 있는 갖가지 간식들이 넘쳐난다고 하네요. 그래도 휴게소는 가보고 싶네요. 짱구 먹방도 최고지만 짱구 아빠 먹방도 난리 났죠. 라멘 먹방, 게 먹방, 어른의 먹방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물론 집에서는 이렇게 잘 먹지만 회사에서는 에게 조코비 아니면 컵라면 항상 불쌍하게 때우는데요. 정말 일본 직장인들은 점심을 이렇게 먹을까요? 어느 정도 예스. 우선 외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주거나 점심 식대를 지원해주는 곳이 많지만요. 일본은 식대를 지원해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비가 비싸니 교통비나 월세를 지원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때문에 점심은 대부분 500엔에서 1000엔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요. 외식비가 올라서 이것도 영 쉽지 않죠. 그래서 점심 메뉴는 대부분 라멘 그리고 규동으로 고정. 최근에 남일의 선생님이 규동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애들한테 걸려서 난처했는데요. 왜 그러나 했잖아요. 규동이랑 라멘이 대표적 아재 음식 취급이라 여자 혼자 가기 부담스러운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기를 데이트 장소로 선택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짜장면집이나 국밥집 가는 느낌이랑 비슷하다는
우리나라는 라멘이고 규동이고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지. 배 채우려고 먹다 보니 대부분 점심을 외식보다는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힘들죠. 짱구 엄마가 대단한 게요, 매일 아침 짱구 아빠와 짱구 도시락을 만들어주기 때문. 짜자잔. 그것도 이렇게 맛있게.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 어디든 도시락이 일상이라 도시락 전문 잡지까지 있고요. 도시락 소분 트레이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우는 집도 많이 없다는 거. 매일 새 메뉴 만드는 것도 고생이고 사 먹는 도시락에 비해 가성비도 낮으니 대부분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게 현실이죠. 그래도 편의점 왕국답게 벤또, 덮밥, 파스타 종류도 정말 많고 맛도 괜찮고요. 가격도 5,000원 내외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사서 짱구 아빠처럼 혼자 먹는 게 일반적. 우리나라는 점심시간에 웬만하면 다 같이 나가서 먹거나 도시락을 먹어도 같이 먹는 분위기인데요, 일본은 점심시간은 절대 터치로 따로 옥상에 가서 먹거나 공원에서 먹는 경우도 많죠. 이런 부분은 부럽네요. 푸딩도 푸딩이지만 짱구 하면 역시 초코비죠. 이 야무진 초코비 먹방 보세요. 이런 기본 초코비도 있지만요, 대형 전보 초코비, 고급 로열 초코비, 딸기 초코비, 초코비 아이스크림 종류도 참 다양하죠. 맛이 가장 궁금했던 건 고추냉이 초코비, 송이버섯 초코비, 그리고 극장판에 나왔던 오키나와 한정 흑설탕 초코비. 이 초코비들의 특징은요, 지역 한정판이라는 것. 실제로 오키나와 한정판 흑설탕 초코비가 나오기도 했고요, 트러플 스테이크 맛, 감귤 맛, 호박 푸딩 맛, 야끼소바 맛 등 지역 특산물로 만든 한정판 초코비도 많습니다. 지역 한정판의 대표 과자는 킷캣, 교토 말차맛 킷캣, 홋카이도 멜론맛, 오키나와 자색 고구마 맛, 나고야 단파 샌드위치 맛, 후지산 딸기 초콜릿 맛, 쿠마모토 이키나리 당고 맛. 뭐? 지금까지 일본에서 나온 맛만 350개가 넘는다고 하죠. 이렇게 지역 한정으로 판매하면 수익이 나? 싶지만요, 당연 쌉 가능. 일본 지역 특산물 시장은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매출이 장난 아닙니다. 일본 여행만 가봐도 그 지역 특산물이나 과자 선물이 넘쳐나죠. 이건 일본의 오미야게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미야게 문화는 여행이나 출장 혹은 타 지역을 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문화인데요, 짱구에도 어디 갈 때마다 나오죠. 기념품 매장에 가서 비싼 건 부장님 거, 저렴한 초콜릿은 동료들 거, 선물 고민만 한나절을 하고요. 양손 한가득 선물 들고 오는 건 기본. 산 후에 사무실에 이름표 붙여놓고 센스 있다 없다 평가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냥 안 받고 안 사면 안 돼?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주말에 디즈니랜드만 갔다 와도 돌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는 주지 않으면 쪼잔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와도 되느냐? No. 어떤 오미야게를 사오느냐가 센스의 지표.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한정판으로 사무실에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냄새나 소리가 크지 않으면서도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게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짱구 아빠가 왜 이렇게 선물 고민을 하나 했더니 이런 이유였네요. 짱구 아빠를 괴롭게 했던 것 바로 회식. 요즘은 줄어든 편이지만 예전에는 회식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죠. 일본에는 노미니케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시다라는 뜻의 노무와 커뮤니케이션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뜻이죠. 다만 문화가 문화인지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직된 분위기에 회식, 지켜야 할 규칙도 많고요, 수직적 관계가 공고하다 보니 회식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첨단 문화라는 점. 일본은 맥주도 많이 마시지만 전통주, 위스키, 하이볼 등 한 자리에서도 취향에 맞게 다양한 술을 마십니다. 보통 건배를 해야 하니 맥주로 시작하고 위스키 마셨다가 하이볼도 마셨다가 각자 계속 바꿔 마시는 거죠. 술이 다양해서 주량이란 개념도 없는 편. 회식 자리에서도 자기 페이스에 맞게 마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몇 잔째인지 꺾어 마시는지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 술잔을 싹 비우고 잔을 받는 문화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과거의 이야기. 경기 침체로 회식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일본 회식의 특이점이라면 회사 지원이 없다는 점. 회식을 가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가고 계산도 더치페이로 진행하죠. 점심 먹을 돈도 없어서 집에서 싸우는 마당에 회식 가자고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 여기에 코시국까지 더해지면서 회식은 전멸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생겨난 건 화상회식, 비대면으로 각자 혼술하면서 회식하는 건데요. 짱구에도 비대면 회식 에피소드가 나왔죠. 서로 화상으로 짠하고 각자 좋아하는 안주 먹고 영업도 하는 이 모습. 처음엔 일본에서도 우스꽝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지만요, 갈수록 많은 회사들이 화상회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집에서도 회식이라니. 그래도 싫은 건 마찬가지네요.